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이 확장 억제 협의에 열려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미일이 기술과 방위 관련 공동 구상을 발족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월북한 주한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을 처음 언급하며 망명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검증할 수 없다며 킹의 귀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잼버리 부실 책임을 따져 묻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가 여야 갈등으로 파행되고 있습니다. 고 최상병 사건을 다루는 국방위 전체 회의도 마찬가지여서 8월 임시국회가 첫날부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감사를 위한 준비 단계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잼버리 등 정부의 5대 무책임에 1특검, 4국조로 문책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자 정부가 원래 이달 말까지인 유류세 인하 혜택을 10월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정부는 산유국들의 감산과 수요 증가로 원유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와이 산불 사망자가 101명으로 늘어났고 4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실종자도 1000명을 넘는 걸로 추산되고 있는데 산불로 인한 트라우마도 심각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더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주유소 기름값 다시 뛰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정부가 기름값의 절반을 차지하는 유류세, 이 유류세 인하 조치를 계속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초 이달 말까지였는데 10월 말까지로 2달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2달 연장이니까 10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된 건데 그럼 11월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10월 중에 다시 결정할 방침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말까지인 유류세 인하 혜택을 2달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는 국제유가 때문입니다. 추 부총리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국민들의 부담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 그래서 국민 부담 완화 차원 그리고 최근에 국제 유가 오름세 등을 감안해서 10월 말까지 일단 2개월간 탄력 세우를 계속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하는 것. 네, 2021년 11월부터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4차례 연장돼 왔습니다. 현재 인하율은 휘발유는 25%, 경유와 LPG 부탄은 37%입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산유국들의 감산과 수요 증가로 원유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일 두바이유 가격은 1배럴에 89달러로 9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지난주에 평균 1리터에 1,695원으로 현재 할인율을 결정한 지난해 말보다 160원 높았습니다. 경유 가격은 1리터에 1,526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00원 이상 떨어졌지만 정부는 현재 37%인 할인율을 일단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일단 2.3%까지 내려왔지만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가 3.9%로 여전히 높고 민간 소비도 식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세수 상황이 딜레마여서 일단 2달 연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추경호 부총리는 경기 전망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9월부터 무역 수지가 기조적으로 흑자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고 10월에는 플러스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위기가 불거지고 있는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 대응을 지켜봐야 한다며 상저하고로 예상한 우리 경제 흐름은 애초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의 추가적 변수가 장기화하면 세계 각국이나 우리도 경제 전망을 일정 부분 수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이번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까지 겹치면서 상반기 흑자를 기록했던 손해보험사들이 손해율 계산에 한창입니다. 예상보다 피해 규모가 적게 집계되면서 자동차 보험료 인하 압박은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흙탕물로 완전히 잠겨버린 거리. 차들도 바퀴까지 차오른 물에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이미 한쪽에선 흰색 차량 한 대가 견인차에 끌려 이동 중입니다. 갑자기 물이 들여다니까 어떻게 손 써볼 일도 없고 뭐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119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처럼 태풍 카눈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은 전국적으로 500대 가량에 이릅니다. 지난해 전국을 강타했던 태풍 흰남노가 하루 만에 6천 건에 육박하는 침수 피해를 불러온 것에 비하면 작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 입장에선 당장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적어졌지만 속내는 여전히 복잡합니다. 다름 아닌 손해율 때문입니다. 업계에선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적정 손해율을 80%로 보는데 올해 1분기 3조 원에 달하는 실적을 거둔 중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이 70%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겁니다. 여기에 예상보다 태풍 피해 규모가 낮게 집계되면서 자동차 보험료 추가 인하 기대감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추가 태풍 가능성과 겨울철 급증하는 자동차 사고까지 고려하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만큼 자동차 보험료 인하 여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연재해 피해는 작년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올해 손해율이 높은 이유 중에 코로나19의 제한이 풀린 거 효과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에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관련 논의를 하기엔 시기상조라며 연말까지 추이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연일 상생금융을 강조하며 보험료 추가 인하 압박에 나선 만큼 손해보험사들의 눈치 보기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엄은주입니다. 폭우와 폭염 등 극심한 기상 이변으로 논에 심은 콩이 제대로 생육할 수 없게 되자 농민들이 논콩을 갈아엎으면서 정부에게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전농 전라북도 연맹 정읍시 농민회는 오늘 신태인읍 일원에서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논콩 갈아엎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농민회는 쌀 생산 양을 줄이려는 정부의 권유로 논콩을 심었는데 기록적인 장마와 호우로 재난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실금 보상과 국가 책임 농정 확립을 촉구했습니다. 골프를 치다가 단 한 번의 샷으로 홀컵에 공을 넣는 이른바 홀인원. 이 홀인원에 성공하면 축하금을 준다는 보험 성격의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렵게 홀인원을 했는데도 축하금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계약한 업체와 연락이 끊겼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정식 보험사가 아닌 업체가 출시한 유사 상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제보는 Y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A씨는 연회비 30만 원을 내고 골프 관련 업체의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홀인원을 하면 스크린 골프장에선 300만 원, 실제 골프장에선 2,100만 원을 축하금으로 받는 게 회원 혜택으로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5개월 만에 A씨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홀인원에 성공합니다. 제가 이제 그 모임 중에서는 홀인원에서 몇백을 받는 사람이 제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술도 사주고 또 이제 저한테 골프 가졌던 몇 분 이제 아시는 분들한테는 개인적인 선물도 다 해드렸고.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 한 달 안에 축하금을 주겠다던 업체는 지급을 계속 미뤘습니다. 앞에 밀린 사람이 많다는 구실을 댔습니다. 지난 6월 이후로는 연락마저 끊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했던 걸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어쨌거나 이 사람이 주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데. 필드에서 홀인원에 성공해놓고 2천만 원이 넘는 축하금을 넉 달째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분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아주 괘씸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또 다른 피해자가 안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거고. 같은 업체에서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사람은 지금까지 70여 명. 받지 못한 금액은 최소 2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해명을 듣기 위해 취재진도 업체 측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도 걸고 직접 찾아도 갔지만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민사소송에서 이기는 것 말고는 보상받을 길도 마땅치 않습니다. 금융당국에서 허가받은 보험사가 아니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아도 제재하거나 강제로 지급하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품이 보험사에서도 여러 출시되는 가운데 가입하기에 앞서 허가받은 업체인지 금융당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금감원의 관리 감독을 받는 인가받은 보험업체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가입 전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꼼꼼히 보험금 수령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과거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있는지도 관련 커뮤니티 등을 통해 꼼꼼하게 알아봐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경찰이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과 관련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진주본사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LH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오전부터 LH 진주본사에서 건설안전처, 주택구조견적단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 부서는 LH 발주 아파트 단지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된 곳입니다. 광주경찰청은 광주 선운 2지구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가 8년 만에 버스 요금을 인상하면서 시내버스 편도 요금은 1,500원, 광역버스는 3,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경기와 인천 등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광역버스 왕복 요금이 6,000원으로 훌쩍 올라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서울 서대문구로 출근하는 김세롬 씨가 광역버스를 기다립니다. 마침내 도착한 버스에 올라 카드를 갖다 대자 단말기에 찍힌 요금은 3,000원. 서울시가 버스 기본 요금을 지난 12일 첫 차부터 8년 만에 인상하면서 광역버스 요금이 2,300원에서 700원 올랐기 때문입니다. 집과 회사를 오가는 데 쓰는 돈만 하루 4,600원에서 6,000원으로 뛴 거라 김 씨처럼 광역버스를 타야 하는 장거리 출퇴근족은 울상입니다. 그럼 왕복하면 1,400원이거든요. 그럼 한 달이면 거의 3만 원 돈 정도 되는데 여태까지 한 10만 원 초반대 지불하다가 이게 10만 원 중반으로 올라가니까 사실 상승률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죠. 시내버스 요금 인상폭은 이보다 적은 300원인데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이마저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버스보다 기본 요금이 저렴한 지하철을 타거나 더 가까운 거리는 공유자전거로 이동하는 등 교통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학생들이 늘었습니다. 매일 이제 등하교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제 시내버스 요금도 올랐다 보니까 좀 밥을 좀 적게 먹는다거나 집에서 많이 먹는다거나. 그러나 지하철 요금도 오는 10월 150원 인상을 앞둔 데 이어 내년엔 150원이 더 오를 예정입니다. 대중교통과 택시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면서 고물가에 가뜩이나 먹고 살기 어려워진 서민들의 한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한미일 정부가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확장 억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 별도의 협의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블룸버그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국제사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절대 용인하지 않을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일관된 목표라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미일 정상회의가 3국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 회담이고 이번에 강력한 안보 강화 조치가 나올 거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3국 공조를 견제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역사적 회담으로 평가했습니다. On Friday, President Biden will host Japanese Prime Minister Kishida and South Korean President Yoon at Camp David to mark what we believe is a new era in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our countries. 이번 회담은 기후변화를 비롯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핵 위협 등으로 국제정세가 지정학적 경쟁관계에 놓인 시점에 개최된다며 동맹 간 결속을 강화하고 새롭게 할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핵심 동맹이고 삼각 공조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심오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apan and South Korea are core allies, not just in the region, but around the world.
블링컨 장관은 2015년 이후 외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며 한미일 정상회담이 따로 열리는 것도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지배적인 회담 의제 없이 다양한 논의가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경제 안보를 포함해 안보에 할애될 것이며 3국이 안보 강화를 위해 취할 강력한 조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도 결과물로 기대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중국은 한미일 공조를 강력히 견제했습니다. 中方反对有关国家拼凑各种小圈子，反对加剧对立、损害他国战略安全的做法。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번 회담을 도발이나 긴장 고조 행위로 볼 어떤 이유도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역사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표현한 데 주목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윤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강제 동원과 위안부 등 역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역대 대통령의 경축사와 차이가 두드러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과 안보, 경제면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밝혔다며 이번에야말로 한일 관계 개선 행보가 궤도에 오르고 있는 걸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와이 산불 사망자가 101명으로 늘었다고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가 현지 시간 15일 CNN에 출연해 밝혔습니다. 그린 주지사는 지금까지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4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실종자만도 1,000명을 넘는 걸로 추산되고 있어서 수색이 본격화하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스웨덴 기업 직원 3명이 사망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주거용 건물에서 연기가 계속 하늘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우크라이나 르비우주의 주도인 르비우에 러시아가 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15명이 다치고 수십 개 건물과 유치원 놀이터 등이 파손됐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10살짜리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Я спала і почула, що на мене летить пісок і шкло. В очі, а на нозі шкло. Чую, запекло мене. Та я кажу, Олежику. 현지 매체들은 이번 공격이 개전 이후 후방 지역인 르비우에 대한 최대 규모의 공격 중 하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르비우는 비교적 안전한 후방으로 여겨졌지만 지난달 러시아의 공습으로 4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친 데 이어 이번에도 대규모 공습이 가해지는 등 더 이상 안전지대로 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서북부에 있는 볼린주의 주도 루츠크에 있는 기업들도 공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스웨덴 베어링 제조사인 SKF의 직원 3명이 사망했습니다. 세계 최대 베어링 제조사인 SKF는 우크라이나에 직원 1,100명을 두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루츠크의 공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데니스 슈미알 우크라이나 총리는 우크라이나 8개 지역이 러시아의 공습으로 학교와 병원, 수도, 전력망 등 민간시설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발사한 최소 28발의 순항 미사일 중 16발을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군수 산업의 핵심적인 기업들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축사에서 우리나라의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면서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요.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는 여당과 극우 유튜버의 독백 같다는 야당의 엇갈린 평가가 나왔고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 의장은 진보라는 허울을 쓰고 북한을 옹호하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흔들려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며 정치권 일부에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짓밟고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면서 법 기술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자가 바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여야의 엇갈린 평가, 오늘 평가 듣고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대척점에서 개인의 자유와 그리고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이들. 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한마디로 반국가 세력으로 또 볼 수 있는 거죠. 진보라는 이 허를 쓰고 북한의 이제 그런 이 공산 전체주의 그런 걸 실질적으로 대변하고 옹호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현재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국가 세력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헌법에 명시된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짓밟는 자들입니다.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법치로 포장한 법기술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자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무대책, 무능력,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국민의 이익보다 권력의 이익을 우선하는 자들이 바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야 지금 오늘 의원총회 중이죠. 여야 네. 모두 의원총회 네. 중이고요. 어떤 결정이 나올지 속보가 들어오면 바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여야 평가 들으신 대로 엇갈렸습니다.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자, 먼저 전주 의원님. 그 작년에 이어서 이제 올해도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 네. 번영 뭐 이런 것을 강조하고 연재 정신을 강조하셨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덧붙여진 것은 이제 일본 한일 동맹뿐만 아니라 한미일 공조를 더욱더 올해는 언급을 하셔서 이제 그런 분이 작년과 올해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또 27번, 27번 언급할 정도로 어제 저도 그 경축 그 행사장에서 들었습니다만 자유에 대한 언급이 작년보다도 많아졌다는 이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도 이제 공산주의, 그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 세력 이렇게 언급을 했죠. 세력,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 운동가, 또 인권 운동가, 그리고 진보주의 행동가로 이제 위장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자유 사회를 이제 교란시키고 선동하고 있는데 이런데 흔들리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메시지가 좀 그 다른 해보다는 굉장히 또 의미 있게 좀 와 닿은 그런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반국가 세력, 그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해서 허위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 어제 정의당이 또 가장 강하게 반발을 했더라고요. 대국민 선전포고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요. 민주당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제가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은 좀 국민을 좀 통합시켜서 좀 이렇게 현재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경제나 민생의 문제도 좀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도 좀 하시고 국익 중심의 외교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것도 8.15 경축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저 의도는 딱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산 전체주의와 반국가 세력 대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이렇게 이제 나눠서 프레임화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윤석열 정부의 좀 비판적인 야당이라든지 또는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 노조 등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함으로 인해서 이제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 대통령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발언이라고 좀 생각하고요. 또 이제 어제 이제 강복절 아니었습니까? 강복절은 사실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 해방되는 날을 기리는 날이잖아요. 그럼 먼저 그 자리에 이제 독립운동가들도 많이 초대되어 있었고 그런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치하라든지 또는 식민 지배에서 피해를 받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강제징용 노동자라든지 뭐 이한부 할머니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언급도 좀 하면서 그리고 또 일본의
그 사과라든지 뭐 반성이나 이런 것들 좀 촉구하면서 그 일본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관계 개선 그리고 이익 공유를 위한 파트너십 이런 것들을 언급했으면 좋았는데 네네. 앞에 것들이 다 생략된 상황에서 일본과의 미래에 대한 한일 간의 공조만을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이 좀 아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 작년에도 일본에 대해서는 이웃이라고 그렇게 네. 또 언급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는 예. 이제 파트너라 이렇게 말이 다져졌을 뿐이지 작년에도 어떠한 그런 뭐 작년 논조와 뭐 올해 논조에 그 일본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고요. 일본에 대한 뭐 진심 어린 사과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작년에도 뭐 그런 것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죠. 그러니까 언급이 뭐냐면 없었다라는 것을 야당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광복 78주년이 물론 일본으로부터의 독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독립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서두는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대한민국은 번영을 이뤘다. 그런데 공산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이 광복의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그 독립의 의미이다. 사실 거기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 끝에 이제 이 현재에도 그런데 이러한 자유민주주의를 흔들려는 선동하려는 교란하려는 세력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것은 그래서 이 지금 민주당이나 아니면 이제 그 야당들이 지정하는 것은 어떤 그런 한 맥락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들어보면 이게 굉장히 논리 정연한 이러한 이 광복절 그 경축사의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를 흔드는 세력이 왜 없습니까? 지금 현재도 간첩 사건이 지금 1심에서 그것도 2년 넘게 이렇게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흔드는 세력이 없다?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말 더욱더 새기고 이러한 차원에서 더욱더 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발전시키게 나가겠다. 뭐 그런 뜻에서 나온 저는 너무나 당연한 그런 그 말씀이었고 뭐 거기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우리 대변인께서는 어떤 언급이 더 들어갔어야 한다. 앞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그게 더 필요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그 기시다 총리가 그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봉양했잖아요. 또 주요 지도자들 다 가서 참배도 했고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강제징용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수산물 수입 재개도 요구하는 것이 예상되어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저는 밝혔어야 된다고 좀 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작년 경축사에서는 때도 일본을 이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이웃에서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저희 파트너라고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더 나아갔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지난 자유총연맹 때에도 반국가 세력이라는 언급을 했잖아요. 첫 번째 했으면 괜찮았는데 반복하는 건 의도가 있는 것이고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국민들 보수의 결집. 그렇죠. 내 편, 네 편 이렇게 약간 좀 편가르기 하려는 의도가 있고 보수층 결집의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일부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반국가 행위를 하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명확하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간첩단 사건 뭐 이런 그런 거를 이야기를요? 적시하면서 얘기를 하셨으면 그래도 좀 경축사에서 적절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없었을 것인데 거기에다가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그 민주화 인권, 진보 활동가의 세력들이 그 공산 전체주의를 등치시켰단 말이죠. 거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 지칭하는 것들이 언론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에는 야당이나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을 지칭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 한일 군사협력 반성하지 않고 있는 일본과 군사협력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저희 나라가 세계 국방력 6위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일본과의 그 군사 협력에는 대단히 저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영토 분쟁이 지금 아직 종식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본은 지난 그 패망 이후에
그 이제 평화연법 체제 아닙니까? 군수방위 전수방위 원칙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 그 평화연법을 바꿔갖고 지금 보통 국가화 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도 인태 전략에서 동북아를 일본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하는 의도를 지금 명백히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민국이 따라 들어가면 한반도의 주도권을 일본한테 내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일 군사협력 강화 조치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 시간에 저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재검토해야 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제 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많이 하고 이게 뭐 대한민국의 안전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탄도미사일 개발 단계에 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로만 외치는 그런 평화가 결국은 북한의 이러한 그 핵 무장력만 더 강화를 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가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이러한 외교 상황에 대해서 항상 대통령들께서 뭐 김대중 대통령도 그러셨고 또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외교에 대한 어떠한 그런 인식을 항상 밝히셨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당연히 북한의 지금 핵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밖에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고 다시 한번 또 이 뭐 일본을 또 그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언급한다는 거는 그러면 북한 그럼 핵실험하는 것을 그럼 두고 보자는 그런 말씀인지 저는 그런 것을 되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 입장 차이 들었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잼버리 사태에 책임을 묻기 위한 국회 상임위 원래 오늘 현안 질의가 있을 예정이었는데요. 김관영 전북지사 출석 문제를 놓고서 여야가 대치하면서 지금 파행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고 싶은데 행안위 질의가 지금 파행된 상황입니다. 김관영 지사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도민들과 함께 저희가 1년을 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 자식, 내 형제처럼 도민들이 이분들을 대하고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전부 만족도가 높고 너무 고맙다고 하고 다 그래서 마치 잼버리 이용해서 전라북도에서 뭐 사기 집단이니 뭐 수십조의 예산을 끌어왔다든지 이런 억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굉장히 큰 상처를 지금 입었습니다. 네. 지금 김관영 지사는 지금 행안위 현안 질의에 출석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출석 요구 자체를 못했죠. 여야 간의 파행이 이제 돼서. 근데 사실 오늘 그 행안위 현안 질의는 7월 말에 여야 간에 합의된 내용이었고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하고 묻지마 흉기 폭행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현안 질의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돼 있었는데 하루 전인 어제 갑자기 이제 국힘의 그 간사께서 그 전북 도지사도 출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의견이 서로 합치가 되지 않아서 이제 파행이 됐는데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이미 정해진 내용들이 있었고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책임 규명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자료도 충분히 좀 미리 좀 받은 상태에서 이것이 그 정부와 전북도와 전부 다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리부터 해서 뭐 여가부 장관이라든지 또는 전북도지사 관련된 뭐 총리 말씀하신 대로 또 행안부 장관, 또 여가부 장관 관련 인사들은 모두 질의에 행안위에 참석을 해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행안위가 상임위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자체의 소관이기 때문에 전북도 지사는 이제 지자체니까 불렀다라고 이렇게 한번 이유를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것은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반드시 책임 규명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종합적으로 국정조사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책임 규명을 할 사안이지 행안위 현안 질의가 정해져 있는 그 내용 안에 끼어갖고 그 진실 규명할 사항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지금요 잼버리 사태, 고속도로 게이트, 무법 방송 장악, 오송 참사, 국민이 요구하는 4대 국조다. 그래서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또 오늘 행안위 현안 질의 국민들이 많이 듣고 싶어 했는데 왜 이렇게 파행된 거예요?
그 전라북도지사의 그 문제 하나였습니까? 출석을 국민의힘에서 요청을 했는데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오송 참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김현정 전 대변인 말씀을 들어보면 오송 참사와 관련해서 현안질의를 하자라고 먼저 계획을 했었다. 그 사이에 또 새로운 이슈가 생기면 당연히 그것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충분히 그래서 이게 여야 간사 간에 뭐 출석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여야 협의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뭐 내일 열린다고 해도 오늘 뭐 다른 사정이 생기면은 또 그 변경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야 협의가 이루어져야 전라북도지사가 나오는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것을 협의를 해주질 않았죠. 그래서 안 됐다는 그런 말씀. 오늘 그러니까 파행의 지금 1차적인 원인은 전라북도지사의 이 출석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파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 주장이고요. 이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이고요. 김현정 대변인도 하실 말씀 그건 하세요. 팩트가 아니라서요. 제가 우리 강병훈 간사한테 직접 확인했는데 그런 요구를 하셔가지고 요구를 해서 이미 정해진 내용들에서는 오늘 하고 그 전북 도지사에 대해서 별도 날을 잡아서 따로 하자까지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 날을 잡아서 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반대한 건 맞잖아요. 지금. 아니죠. 오늘 하자는 것에 대해 오늘 하루 전날에서 자료도 준비 안 했는데 오늘 하자고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 내일 해도 되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요청을 했는데 하루 전이다. 나중에 또 하자. 이렇게 해서 오늘 출석을 찬성하지 않은 거 이거는 좀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알겠습니다. 파행의 원인은 민주당이라는 말씀을 그럼 오늘 해야 돼. 오늘 딱 전북도지사만 따로 떼어서 오늘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제일 지금 국민들이 관심 있는 게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더더군다나 하면 지금 되죠. 알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국가 책임이라고 정부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민주당인데 당연히 행안부 장관 전라북도지사 나와서 당연히 했어야 되죠. 알겠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지금 본인 책임지고 이게 속보가 곧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뭐 계속 파행될 수는 없으니까요. 오후에 속보 들어오면 또 관련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는데요. 당원들에게 공개 서한도 보내고 검찰 진술서도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으로 17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 어제 오후인가요? 당원들에게 직접 서한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감이 좀 많이 이제 생기신 것 같고요. 검찰이 지금까지 작년 추석 전부터 소환해서 이미 이 빈수레가 요란하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하실 거, 영장 치실 거 저는 비회기 중에 이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거칠 것이 없었던 모습에서 지금은 혁신이 하나도 제대로 못 쓰여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올 들어 4번째 검찰 소환인데 그게 지금 개인적으로도 많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어떤 정치인이든지 간에 공격을 당할 수는 있고요. 하다못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전 정권에서 전 정권의 핵심이었던 추미애 장관과 맞서면서 얼마나 가슴이 쫄깃쫄깃했겠습니까? 근데 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너무 휘둘리는 것 같아요. 백현동 관련 의혹으로 내일 이제 검찰에 출석을 할 예정인데요. 검찰 출석 시간이 공개가 됐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20분이라고 하고요. 본격적으로 여론조사에 나섰다라는 내용 중에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라는 입장이 있네요. 이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또 국토부의 요구는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식품연구원이 이전을 하는데 8차례에 걸쳐서 매각을 시도했는데 계속 유찰이 돼갖고 매각되지 않았어요. 거기 이제 식품연구원이 있었는데, 그 식품연구원이 다른 데로 이전하니까 그 이전을 하려면 거기 또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용도를 변경해갖고 매각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꾸려고 이제 했던 것이죠. 근데 2014년도 그래서 용도로 변경을 한 거예요. 자연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14년 회의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고 그 내용을 가지고 국토부랑 식품연구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다. 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거 국가의 주요 정책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주장입니다. 그렇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자, 국민의힘 입장 들어봐야죠. 지금 이제 이걸로 이미 기소가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예. 2년 전에 국감에서 그렇게 국토위에 나서 그렇게 얘기하신 게 예. 허위 발언이라고 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재판 있죠. 중이죠. 예. 그 김문기 모른다와 지금 같이 두 가지 사안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김문기 지금 재판을 모른다와 받고 있고. 국토배 요구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 이 말은 피고인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네, 뭡니까? 작년 7월에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입니다. 예. 백현동 관련한.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게 이 용도 변경, 그 용도 변경은 이것은 감사 이게 결국은 이제 이렇게 국토부에서 특정 용도 지역으로의 변경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게 국토부에서 이것을 준주거 지역으로 바꾸라 이렇게 용도 변경한 적이 없다고 여기 나와 있고요. 네. 여기 굉장히 작은 글씨로 각주가 돼 있는데 제가 한번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아까 얘기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어. 국토부가 강요했어. 지금 이거잖아요. 이재명 대표 얘기는 주장입니다. 각주입니다. 각주는 뭐냐면 성남시는 2014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해당 협조 요청이라는 게 결국은 이러한 뭐 매각에 대한 협조 요청인데 이것이 그 법 43조 6항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답변을 받는 등 국토교통부의 요청으로 인해 용도 지역 변경이 강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네. 강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 성남시가 2014년 12월 9일에 이미 이걸 확인했다고 이 각주에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가 된 것이고요. 네. 같은 사실을 가지고 지금 내일 백현동 관련해서 지금 조사를 받는데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그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재판 통해서 저 CCBB는 가려질 것이지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선거법 관련된 재판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협조 요청이라고 했잖아요. 그 협조 요청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협박으로 느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용도 변경한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업무상 배임은 성남시에 피해를 끼치고 사익을 편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에 관련해서 성남시에 어떤 피해가 갔으며 본인은 이런 점 받은 거에 대한 물증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지자체에서 인허가와 관련돼서 시행사가 뭐 3천억의 이익을 얻었고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이 적다. 이렇기 때문에 배임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전국에 있는 지자체장들은 전부 다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좀 요거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하세요. 이재명 지금 그 김인섭 씨가 그 이재명 대표의 지금 측근 그 인사였죠. 영입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그 전에는 성남시가 요청을 2번이나 했는데 반려가 됐습니다. 이분이 2015년 1월에 영입이 된 다음에 4월에 용도 4단계 상향이 됐죠. 여기에 그 이재명 대표의 지금 결제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아까 자꾸만 바꿔 말씀하시는데 용도 변경과 지금 그 그러니까 그 매각 협조는 다릅니다. 매각 협조와 지금 용도 변경은 달라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왜 이 용도 변경을 갑자기 그냥 그 4단계나 좀 상향했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국토부의 협박이나 아니면은 박근혜 정부의 협박이 그건 아니잖아요. 입장이 뭐 첨예한데 아니 거기에다 지금 사안은 거기에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이제 법원에서 1원이라도 받지 않겠다는 건 원래 업무상 배임이라는 전주의 의원께서 그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협박 그 얘기를 먼저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 설명을 제가 드린 거고요. 그것도 용도 변경에 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용도 변경 관련해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어요. 용도 변경에 관해서 이 감사 보고서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공소장 보셨어요? 전주의 의원의 주장은 감사원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신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 감사원에 감사를 했거든요. 성남시를. 그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에 보면 이 용도 변경이 문제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경찰에서도 아니 잠깐만 제가 들어보세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김민섭 씨가 로비스트를 작용해서 뭐 이렇게 그 용도 변경을 해준 것처럼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2015년 4월달에는 김민섭 씨는 그 구속 수감 중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바울 씨가 그 시행사 대표가 그 이제 김민섭 씨한테 200억을 주기로 했다. 그 중에 100억은 정진상 이재명 대표 몫이다라고
본인이 생각했다라고 전원에서 들었다는 얘기를 진술을 했어요, 검찰에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원 진술일 뿐인 거고요. 대장동 건의 428호가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물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대장동의 업무상 배임으로 규율을 하려면 그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과 재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여야 공방 들으셨습니다. 여야 입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 사안들이 있는데 여러 사안들 지금 다 법원으로 갔습니다. 법원에서 시비를 가려줄 것으로 믿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전 민주당 의원과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 거기 IST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부 한결같이 그런 얘기해요. 전 세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봉사하러 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손발이 안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가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지났다.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정경희 의원입니다. 잼버리를 핑계로 SOC 사업으로 끌어간 예산이 무려 11조 원에 육박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잼버리를 팔아 지역 예산이나 챙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문 보니까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별로 없는 거 같고 기존에 의혹 제기되는 것들을 쭉 나열하신 것 같은데요. 새로운 사실이 전혀 없나요? 저희 조달청에서 받은 수의계약 자료도 있고 풀도 제대로 잘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뻘밭 아니었습니까? 전라북도를 비롯한 전 정부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현안 보고라든지 아니면 국정원장 보고 이렇게 여가비 차원에서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잼버리를 유치한 지가 6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착착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잘 하나보다 잘 되고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좀 책임을 너무 회피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현장에 가보거나 하지 않는 한 여기 앉아서는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프레젠버리를 했으면 그게 어느 정도 드러났을 텐데 그것도 못한 것, 이것도 사유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그걸 여가부랑 해안부도 몰랐다는 거냐고 말씀하신 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지금 조직위의 예산 편성 사용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에서 좀 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님은 이제 조직위원장으로서 지금 무거운 책임감 갖고 계시고 그 잼버리 책임 인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연하게 이 상황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문제가 있어야지 책임을 지는 것이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책임지라고 하면 그것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주로 문제된 것이 아시다시피 음식 문제, 의료 문제, 화장실 문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사실은 조직위의 업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분들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이에요. 다만 저희는 신뢰를 했죠. 그러나 실제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조금씩 벌어졌던 것이고 사회적으로나 국민적 인식 차이도 달랐을 것이고 이 비교차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나고 나 보니까 가장 큰 차이는 결국 SNS의 발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바로 참가자들이 SNS에다 그거를 올리고 사진 찍어서 부모에게 보내고 과거에는 영지 내에 언론인 취재도 금지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SNS로 대원들이 직접 다 리포트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지났고. 오늘도 푹푹 찌는 더위가 기승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0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이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습니다. 저녁까지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가운데 영남에는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시간당 최대 50mm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바깥 활동 오래 하신다면 자외선 차단과 수분 섭취 잘 해주시고요. 이 동해안과 영남, 남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출입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내일도 오후부터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이 중부와 호남 지방의 많게는 40mm, 영남에는 최대 60mm의 비가 지나겠는데요. 외출 시에는 양산 겸 우산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열대야가 잠시 쉬어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전 22도, 광주와 대구는 23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32도, 대구는 31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이 되죠. 코픽스 조금 전에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금리가 발표가 됐는데요. 3.69%로 나왔습니다. 전달보다 0.01%포인트 떨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6월 2달 연속 상승했었는데요. 지난 6월에 3.69%보다 0.01%포인트 떨어지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